문 앞에서 뭐 하세요? 눈에 띄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영은 손에 쥔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묵고 있는 시댁의 작은 방, 그 문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명철이었다. 아, 그냥 화장실 가다가.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방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담배도 휴지도 없었다. 심지어 그 시간은 새벽 2시. 집안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소파엔 시어머니가 반쯤 누운 채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지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굳은 채로 문을 조심히 닫았다. 그리고 안쪽에서 곧바로 도어락 잠금 버튼을 눌렀다. 이상해요. 뭔가 아주 불쾌하게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지영은 혼자 있을 때마다 문을 잠갔고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심장이 자꾸 조급해졌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에게 통장 내역서 인쇄를 부탁했다. 그가 실직한 이후 시댁 생활비는 대부분 지영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금 내역서에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온 300만 원의 정체가 의문스러웠다. 보낸 사람은 김명철, 시아버지였다. 이거 뭐예요? 아버님이 왜 매달 제 통장에 돈을 보내요? 남편은 놀란 얼굴이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영은 아예 의심을 지우고 싶어 시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아버님, 이 돈이요. 혹시 생활비이신가요? 뭐, 그런 셈이지. 너희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무슨 꽁꽁이가 있겠냐. 하지만 지영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값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중고 카메라 커뮤니티에서 CCTV 설치 장비를 주문했다. 작은 IP 카메라 하나를 방문 앞 천장에 고정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새벽 2시. 그 남자가 다시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손에 쥔 물건은 방문 손잡이에 꽂히는 열쇠였다. 다음 날 지영은 그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바르르 떨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밤. 지영은 방문을 잠그지 않고 불을 꺼놓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바로 그날 문고리가 찰칵 소리를 내며 조심스레 돌아갔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형광등이 번쩍 켜졌다. 그리고 지영의 손엔 들고 있던 스프레이가 발사됐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싸며 소리 질렀고 지영은 곧바로 준비해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새벽 왜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지영은 남편과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의 그 얼굴이 떠오르면 여전히 손끝이 떨렸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가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말, 어머니가 했었어.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지도 않았다. 곧바로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혹시 아버님이 원래 그랬던 분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 인숙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초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나한테도. 지영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담담했다. 감정이 다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저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시댁 어른들 눈치도 있고 애도 어리고 그냥 조용히 넘겼죠. 그 사람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고. 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조용히 넘기시려는 건가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지영아, 너는 달라. 너는 조용히 넘기면 안 돼.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뭘 하든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혹시 저희 방 앞 CCTV 영상 보실래요? 아니, 보지 않아도 돼. 나한텐 내 말이면 충분해. 그 순간 지영은 확신했다. 이 사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면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며느리를 통해 끝내려는 것이다. 며칠 후 지영은 경찰서에 신고했다. 영상과 증언,
통장 입금 내역까지 파일로 정리했다. 남편은 처음엔 말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 나도 피해자였으니까. 신고가 접수된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다. 자신이 모아뒀던 비상금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지금은 내가 너희랑 나가야 할 것 같아. 그 사람 옆에 있는 건 이제 끝이야. 경찰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이틀 뒤 시아버지 명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지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남자 뭔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다들 미쳤어. 혼잣말처럼 내뱉는 그 소리. 식구들은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은 터졌다. 남편은 외출했고 시어머니는 잠든 상태였다. 지영은 새벽 2시 화장실 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 순간 거실 쪽 불이 번쩍 켜졌다. 지영은 머리끝이 서는 걸 느꼈다. 문을 열었을 때 명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지영의 속옷이 들려 있었다. 내가 그냥 치우려고 했어. 지영은 말없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에 명철은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그만해, 명철 씨. 이제 정말 끝이야. 시어머니 인숙은 가슴께를 움켜쥐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느꼈다. 이제 정말로 끝낼 준비가 된 거구나. 그날 오후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자는 지영이었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문자 기록, 통장 내역. 모든 파일이 USB에 정리되어 있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고 명철을 동행 요청했다. 아버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명철은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명철은 조사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부르지 않았고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은 USB를 열었다. 거기엔 지영이 정리한 증거 파일들이 정갈하게 폴더별로 분류돼 있었다. 침입 영상, 통장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녹취,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폴더. 시어머니 증언 과거건. 그 안에는 오래전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 당시 기록해둔 정신적 외상 증상 진단서가 있었다. 피해자 어머님이 당하셨던 일, 그거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담당 수사관은 과거 기록을 조회했고 20년 전 명철이 회사 여직원에게 접근해 조용히 사직하게 만든 일이 보고서에 떠올랐다. 그땐 합의로 끝났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영이 촬영한 명백한 의도된 침입 시도 영상이 있었기 때문. 지영은 거실에 앉아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찰서에서 돌아오며 받은 조사 확인서가 있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일 줄은.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선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진작 엄마 말만 잘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지영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가 같이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며칠 뒤 뉴스에 작은 단신이 떴다. 지속적인 가족 내 성적 위협 혐의, 60대 남성 입건. 주민들은 놀라지 않았다. 대부분 이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분식집 주인에게 말했다. 우리 남편 내가 끝내고 나왔어요. 예전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식집 주인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지영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걷고 있었다.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한 사람의 엄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영은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있었다. 집안의 가구 대부분은 두고 나갈 참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의 기억들을 가져가는 대신 버리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 인숙은 말없이 옷장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몇 장과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너희 아빠 몰래 모아둔 생활비야. 혹시나 싶어서 숨겨놨는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영은 그 상자 안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거기엔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쓴 글씨체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글씨는 분명 시아버지 명철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상자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손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젊은 시절의 명철, 그리고 한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 여성은 지영과 닮아 있었다. 어쩌면 너무 닮아서 소름이 돋았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애가 생각나더라. 그 애가 나를 떠난 뒤 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너는 그 애보다 더 무서웠다. 너는 나를 가만두지 않았거든. 지영은 편지를 덮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에게는 처음부터 며느리도 가족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망상 안에서 며느리를 과거 여자로 대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짐 정리를 마치고 지영은 아이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얻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인숙이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살아봐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경찰 조사 이후 명철은 주거침입 및 성적 위협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한 달 뒤로 잡혔다. 지영은 증인신문 요청서를 받았다. 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끝낼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영아. 이번엔 나도 같이 갈 거야. 법원 앞. 지영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장 차림으로 인숙과 나란히 섰다. 그들의 앞에는 무거운 철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면 비로소 이 지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법정 안. 명철은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음산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지영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재생했다. CCTV에 찍힌 새벽 문 앞을 서성이는 남자의 모습. 열쇠를 돌리려는 손. 그리고 문고리가 움직이는 장면.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피해의 정점이자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검사는 인숙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땐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내가 참고 넘기면 가족이 지켜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지영이 말했다. 그 사람은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그걸 끊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한마디가 그날 재판을 갈랐다.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고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앞둔 마지막 공판날, 법정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 명철은 다소 말라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는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순서에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나를 도발했어요. 아들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며느리는 나를 무시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 목소리는 떨리기는커녕 뻔뻔함으로 가득했다. 멈춰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는 참지 않았다. 법정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방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셨나요? 아이랑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려던 사람이 지키고 싶었다고요? 명철은 고개를 획 돌렸다.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야. 판사는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판결 선고 전 검사는 짧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는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가장 떨리는 건 죄인의 입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2025년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선고 공판일. 재판정하는 고요했다. 명철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국선 변호사 한 명뿐이었다. 지영과 인숙은 끝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영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떤 말이 나와도 끝까지 듣고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판사는 선고문을 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성적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범행은 계획적이며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숨을 죽인 채 판사의 목소리만 울렸다. 피고 김명철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3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기관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명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영을 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 모든 답을 대신했다. 그날 이후 명철은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지영은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그의 존재를 삶에서 지웠다. 몇 달 뒤 지영은 새로운 도시에서 이사를 마쳤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인숙은 근처 작은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이 일기장을 꺼냈다. 맨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이란 이름이 죄를 덮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